안녕하세요. 김태성 강사입니다. 오늘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회 헌법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실제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내지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적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일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연습 삼아 국적법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재외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 국적 동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실제 정답 지문 나올 급은 아니지만 소위 또한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은 구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객관식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외국 국적 동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 국적 동포를 더 보호해야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과거 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한국에 못 돌아오시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들의 후손인 바 당연히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고 일일이 암기까지 마지막까지 들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옆에 해설을 펼쳐놓고 법 조문하고 대조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경과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6개월. 근데 요거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숫자 가지고 출제하는 건 이른바 국회직에나 출제되는 형태죠. 동그라미 3번, 그 세 줄은 괄호로 묶어 두시고 실제 옳은 지문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2개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 경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걸 과거 옳은 지문 정답 지문으로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일도 양단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됐었는데 2010년 이후에 이제 복수 국적을 보유하되 단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면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은 실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없다 틀린 지문이고 결국 3번, 4번 지문 정도는 조금 표시를 해두고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해설 보시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그 친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태어나면서 출생을 하면서 취득하겠지만 부 또는 모가 없거나 그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아니면 분명하지 않고 또 아무도 없다. 얘는 그냥 그 기아로서 발견된 겁니다. 여튼 그런 친구 국적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어떤 의의로 나오냐 하면 이른바 우리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속지주의도 보충하고 있다라는 의의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그 정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적법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전반적인 스토리나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차원에서 출제되는 바 그 3번, 4번 지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 지문 전형적인 거죠.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 개념 구분하시고 구분하는 논의 실익은 원칙과 예외가 다르기 때문이죠.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대한 공익이 있었던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고 개념이니까 중대한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때려주고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처럼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 제시하고 이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내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형태로 정답 지문 많이 구성되는데 어쩔 수 없죠. 합헌위헌 여부는 항상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위헌 판례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내가 모르는 건 다 합헌이다 라는 취지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하지만 보셔도 이미 주절이 끝났죠. 즉 이거 이렇게 설시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산 양도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진정소급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암기로 커버를 하지만 여튼 양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험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반한다? 그럼 틀린 지문.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합헌위원 결론 묻는 거죠. 만약에 반한다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당연히 암기하고 있을 위헌 판례일 겁니다. 모르죠? 그러면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판례. 합헌이겠거니 라고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친일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예, 친일 재산, 그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국가 귀속하는 법률과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결론 은근히 잘 바꿔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내지는 헌법에 위반된다 틀린 지문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기준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까지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공익에 비추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대표적인 암기사항 위헌 판례죠. 즉 과거 특허청 공무원들한테는 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게 하다가 이제는 자네들도 시험 쳐라 라고 바꾸면서 바꾸는 것까지는 합헌입니다. 제도 변경 자체는 합헌인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정확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해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해왔던 종전의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이건 합헌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해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거. 이거 일부에게만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넘은 친구들은 부여하고 9년 5개월, 9년 6개월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그거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당한 신뢰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위헌 판례니까 침해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른바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1번, 세계인권선언은 마지막 부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암기하라는 취지로 10년 전에는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키워드 잡아서 첫 번째 단어 세계인권선언, 선언이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선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어디까지나 원론적이고 이른바 선언적인, 즉 다른 말로 협약, 조약, 규약 이런 것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언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국제법적 효력에 X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까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그 법률 조항, 병역법 조항은 합헌인 거고요. 들러리에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은 마지막 줄에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부터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과거 법원 행시라든지 국회직은 헌법상 열거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을 골라라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국가직 공무원 내지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러면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암기할 필요 없고 실제 그게 바람직한 출제 형태입니다. 이유인즉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 호에 그 밖에 기타라고 해서 앞에 부분이 예시적인 것이고 일일이 암기하는 게 논의실익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의 일, 중요한 행정부 일들은 전부 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취지에 맞게만 출제되고 있는 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딴 식의 지문은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들러리 지문이고요. 다만 국제법과 관련해서 종종 지문 나온 적 있는 게 국가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도 당연히 조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죠. 그래서 국제기구도 조약 체결할 수 있다. 요거 국제법과 관련해서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도 라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어절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어절 조약이라는 거 밑줄 처리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답 지문급은 아니고요. 4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결론 묻는 문제죠. 그래서 부재자 투표의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 투표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로 너무 짧지 않느냐 로 정한 공선법은 주제를 끝났고 잘 모르시죠? 그러면 합헌,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2번.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발생 시기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이다. 판례 레퍼런스 없고 실제 기출 레퍼런스 없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요거 2번 찍어서 틀리신 분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이다. 사실 단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만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헌법소원의 그 청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는 시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듣고 흘리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빼박캔트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그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성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기소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 지문을 틀렸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2번이 맞는 건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은 우리 헌재 입장에 따르면 다소간 완화해서 인정을 해주죠. 즉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파스 하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예비 후보자의 기타권 반환 사유를 예비 후보자 사망, 당내 경선 탈락으로 인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주절 끝났고 모르죠. 그러면 침해는 아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거 보다 보면 헷갈려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건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기타금을 반환해 주는 건 합헌인데, 이것과 다른 사안, 이른바 그 유시민 전 의원 내지는 전 장관 사건이었죠. 중간에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경우에 국고 보조금을 전액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위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결론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조항은 주절 끝났고 제일 마지막에 위반된다. 모르는 판례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합헌인 판례입니다. 그것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시군, 즉 기초자치단체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정당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 그건 위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정당 타이틀 못 달고 나오죠. 이른바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뿐 여전히 합헌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기억이죠. 기억 지문, 역대 헌법상 1순위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건국헌법, 이 건국헌법, 물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시험과는 무방하지만 건국이냐 재헌이냐 모르겠고 실제 지문은 둘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튼 건국헌법은 부통령이 있었으니까 부통령, 그리고 60년 헌법에 이르러서는 참의원장, 62년 헌법부터는 국무총리다. 이런 거 오답 포인트 없고 정답 포인트 아닙니다. 그리고 헌정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중요 포인트만 정답 포인트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같은 경우,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 오답 포인트로 잡지 않습니다. 모르면 파스하고 나머지 오답 포인트 찾아서 정답이 가려낼 수 있도록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지문, 이건 알고 계셔야 되죠. 5차 개정헌법에서 단원제 국회가 처음으로가 틀렸죠. 왜? 48년 재헌헌법은 단원제로 출발했죠. 그러다가 1차 개정헌법, 직양불청의 양이 양원제죠. 1차 개정헌법이 양원제로 개정됩니다. 그 말은 이 재헌헌법에서도 단원제, 따라서 5차 개정헌법에 단원제를 규정한 건 맞는데 처음으로가 틀린 겁니다. 참고로 5차 개정헌법의 그 키워드는, 두 문자는 단추 해장국, 단추 감장국, 단이 단원제로 회귀하는 겁니다. 따라서 5차 개정헌법 단원제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지만 처음으로 틀린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현대형 그 헌정사 출제 형태입니다. 너무 그 직설적으로 묻는 것보다 조금 추출을 해야지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2016년 그리고 2015년 사법시험, 2016년 공무원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기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암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조금 난해하게 출제하는 그러한 형태를 종종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디귿, 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 그렇죠. 그때 국회 해상권이 있었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 이거 조금 좀 진부한 그런 출제 형태, 과거에 90년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밑줄 처리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권에 밑줄 처리하시고 선출권 X. 대통령이 선출권, 국회의원을 선출한 건 아니었고요. 정확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했습니다.
물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그 구성원들은 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맞지만 여튼 정확히는 대통령에게 선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물론 최근에는 다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어차피 그 양반이 다 해먹은 건 아니고요. 여튼 그 양반이 다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의 실익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여튼 오답 포인트 정도만, 그리고 A급 아닙니다. 그 정도 보시고, 리을 8차 개정헌법은 적정임금의 보장, 맞습니다. 요거는 종종 들러리로 나오는데요. 8차 개정헌법 때 적정임금을 보장해라 라고 들어오고 9차, 즉 현행헌법에서 최저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꾸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신설했다. 그렇다.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두 개 바꾸어서 연역을 틀린 지문, 정답 지문 정말 잘 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국정감사는 재헌헌법 때부터 있다가 중간에 없어집니다. 국회가 눈에 가신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때 없어지죠. 그러다가 현행헌법에 부활됩니다. 대부분 8차 때 다 부활이 되는데 이건 왜 부활이 안 되었을까? 보시다시피 8차 때는 국정조사권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는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차 때 들어온 국정조사와 현행헌법 때 부활된 국정감사 둘 다 있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틀린 지문 낼 수 있는데 유치하게 접근하자면 국정감사가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즉 동방예의지국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죠. 대한민국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재헌헌법 때부터 감사했습니다. 유치하지만 그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겁나 중요한 판례죠.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되는 위헌 판례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침해 밑줄 처리하시고 위헌 판례인 것 하나 암기해 두시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정답 지문. 양심의 자유는 제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해 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지문도 겁나 중요한 판례죠. 서울역 광장 통행 제지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험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 그냥 편의상 명박산성 사건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광장에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까지 이걸 아예 못하게 했었죠. 그 경찰을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 개인의 행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장, 거주 이전 X. 이것도 1번 지문과 똑같은 취지에서 암기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위헌이었습니다. 왜?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들어가서 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다 그러면 역시 동일한 구조로 틀린 지문, 정답 지문으로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게 정답 포인트로 나왔죠.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장되고 일반 행동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쓴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 내용, 그리고 그거 침해다라고 판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두 줄 괄호로만 묶어 두시고 위헌 판례인데 정답 대본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즉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해 가지고 그 친구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겁니다. 그거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우리 헌재에서 위헌 확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체포된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수사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위헌 판례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역 방언을 언어로 선택해서 방언으로 의사소통 내지는 자녀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내용이다. 내용이다 정도만 밑줄 처리하시고, 이 말은 보호 영역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서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건 일일이 다 암기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안 되는 거 암기하신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방언에 기초하여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이 맞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헌법상 침해다, 즉 위헌이다 암기하시고, 제한이 아니다 암기하시고, 모르는 건 합헌, 모르는 건 다 제한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요거 맞는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요.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절 기본권 밑줄 처리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이죠.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밑줄 처리하시고, 요거 맞는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이른바 기본권의 이중성이죠. 기본권의 양면성. 즉 기본권은 그 자체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도 된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고 틀린 지문 내려면 결론 마지막 수로만 바꿔서 틀린 지문 낼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기본권일 뿐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문에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대본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헌 판례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침해한다. 침해라는 두 글자에 밑줄 처리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법인은 약국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전부 다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정확히는 헌법 불합치지만 위헌 판례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어절 경쟁의 자유 밑줄 처리하시고 세 번째 줄에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이것도 결론만 바꿔서 틀린 지문 낼 수 있는데 역시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보장된다. 모르면 다 보장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셔도 좋고 요거는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암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징표 표지는 우리 헌재에 따르면 돈이죠. 소득활동. 단 돈을 안 버는 것, 취미로 하는 것, 무상으로 하는 건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논의의 대립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는 돈 벌면 그게 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업이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죠. 대표적으로 판례가 나오는, 즉 지문으로 정답으로 나오는 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죠. 학자님들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걸 직업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비판하시지만 헌재는 돈 벌면 몽창 직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선행에서 말씀드렸던 논점, 돈 안 벌면 그러면 직업 아니다라는 거고 그걸 정답으로 강조한 게 지금 보시는 지문이죠. 즉 세 번째 줄에 밑줄 처리하시죠. 취미 또는 봉사활동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 마지막 줄 직업 선택의 자유 X죠. 취미 봉사활동 돈 버는 거 아니죠. 그럼 직업의 자유 아닙니다.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 자유로 갑니다. 8번 대학의 자유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전형적으로 정답 포인트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좀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개별 교수가 단독으로 그 주체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밑줄 처리하시고 없다 X.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학의 자율의 주체성은 몽창 다 가진다. 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에는 되지만 개별 교수는 안 된다. 틀린 지문. 학생은 안 된다. 틀린 지문.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된다. 물론 학생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별 학생이 그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정답 12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요거 가지고 정답 포인트로 출제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전형적인 정답 대본이죠. 대학의 자율에는 밑줄 처리하시죠.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적 존속, 존립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학의 자율과 조금 관련성은 없지만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주 나오는 정답 포인트이죠. 지방자치제도 역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인 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 시리즈로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정답 지문급은 아닌데요. 보통 실제 시험에서 그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틀린 지문 내지는 오답 포인트 잡은 적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답 포인트로 잡은 적 없습니다. 보통은 다 맞는 지문으로 들러리 지문으로 내고요. 틀린 지문 정답 지문 잡으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두 개 비교 대상을 줍니다. 가령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둘 중에 뭐를 더 엄격하게 볼래? 이런 거 단어 바꿔서만 틀린 지문 내는 거지 이렇게 원론적인 거 툭 던져가지고 오답 포인트로 잡지는 않는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행정법과도 관련이 있죠. 즉 두 번째 어절부터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두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 어절 위헌까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법과 관련되는 논점. 재임용을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을 안 해줘도 그만이라는 거죠. 단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줄 의무는 있고 그러한 것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게 행정법 헌법 공이 잘 나오는 중요한 판례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동일한 취지로 그러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적 보장이 없다면 그거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재심 청구의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 위헌인 걸 물으려면 이딴 식으로 물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절차적 보장.
아니면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 내지는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위헌이다 라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9번 기본권 충돌 문제인데요. 1번 지문 겁나 중요한 거죠. 세 줄 통째로 갈로로 묶어 두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밑줄 처리하시죠. 흡연권과 혐연권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두어 절 건너뛰고 위계질서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기본권 충돌되는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유윈 하는 방법이죠. 즉 위계질서가 있는 상하 우열이 있는 그런 기본권, 이른바 이형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의 기본권이 그냥 이겨버리는, 다른 기본권은 이 상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깔끔하고 쉽죠. 단점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뭐가 더 우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열 있는 내지는 위계질서 있는 기본권들은 암기하셔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놈이죠. 흡연권, 혐연권 붙으면 혐연권이 이기는, 즉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건 기본권 경합 문제인데요. 기본권 경합 문제, 즉 어떤 기본권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라는 논점과 좀 관련성 없지만 두 번째,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문제는 판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출제할 수는 있지만 출제했을 때 가장 골 때리고 우리를 애먹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문제 정도 그 공무원 시험을 통틀어서 내지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일일이 암기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A급 아니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따로 그 부분 라벨지 같은 걸 붙여놓고 따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건물 임대차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민법 조항은 요거 아시다시피 위헌 맞았죠. 계약의 자유 제한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재산권을 중심으로, 재산권이 아니라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판례 중에서 특히 위헌 판례라면 조금 더 교수님들이 눈여겨본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출제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상업 광고가 예술의 자유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건 판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가볍게 파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런 건 정답 포인트로 나올 수 있죠.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이죠. 모르는 기본권 충돌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줄 끝에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 그럼 맞는 지문. 이걸 정답 지문, 틀린 지문으로 내고 싶으려면 상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기본권의 주체인데요. 동그라미 1번, 초기 배아 네 글자 암기하셔야죠. 초기 배아 기본권 주체성 부정, 태아는 인정. 시덥잖은 암기사항이지만 정답 포인트로 잘 나옵니다.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이죠. 두 번째 어절 영화인협회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감독위원회 밑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서 내려가면 기본권 주체성 부인되죠. 왜? 영화인협회 이름으로 청구해야지.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밑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런 식으로 달려있으면 그 밑에 산하위원회 내지는 산하 이런 집단은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이러면 계속 밑줄질 하셔도 좋습니다. 독자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과거에 종종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한 5년 동안 안 나오고 있지만, 따라서 개별적으로 암기하시지 말고 주렁주렁 달리면 다 밑에 있는 놈들은 기본권 주체성 안 된다. 단 하나 있죠. 하나 예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연구원, 그건 됩니다. 왜? 독립된 실질이 있다고 헌재가 개별적으로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주렁주렁 달리면 다 안 된다라고 암기하시고, 그것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사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회의원 밑줄 처리하시고, 국회 내에서 행하는 또 밑줄 처리하시죠. 질의권, 토론권, 이런 것들은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 그렇죠. 권한이죠. 권한 밑줄 처리하시고, 계속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X죠. 이건 권한일 뿐이고 기본권은 아닙니다. 그거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개인으로서는 기본권 주체가 되잖아요. 그건 되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경우에 따라서 두드려 맞았다,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당했다, 그러면 신체의 자유 이런 걸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 질의권, 토론권은 어디까지나 권한일 뿐, 요거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지문인 바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 두 줄은 괄호로 묶어 두시고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지는 당의 기본권이 국민의 권리인지 인간의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11번 문제 보시면 기억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어절 소유권 포기 밑줄 처리하시고 실제 위헌 판례입니다. 소유권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처리하시죠.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 이렇게 키워드 나오면 위헌이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위반이라고 밑줄 처리하시고 아니다 X죠. 소유권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되죠. 왜? 그건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폐기했다는 건 그게 검사한테는 불리한, 피의자 피고인한테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폐기했겠죠. 그래서 우리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니은 지문은 조금 그 정답 지문이나 실제 지문으로 나오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가볍게만 보시죠. 그래서 보안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보안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 절차 원리의 적용 범위 내지는 한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들러리 지문에 대비해서 파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지문은 4줄 괄호로 묶어두시고 실제 지문으로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그래서 그 제정 절차와 관련해서 그 다음 절차나 방법을 준수했다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 청문을 다 거칠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리을 지문, 조금 부적절한 정답 지문급은 아니지만 영장주의 위반했다고 하여 적법 절차 원리가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재가 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의 특별법적 내용, 마치 헌법이니까 특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거다. 즉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은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한 거고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규정 아니냐. 따라서 만약에 12조 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면 당연히 그 포괄적인 적법 절차 원칙에는 위배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급은 아니지만 그냥 판시 내용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 정도 오답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재판 청구권인데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공이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재판 청구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헌재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즉 법관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률 확정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즉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만 부여하면 족합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헌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부터 먼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어절 재심 청구권 밑줄 처리하시고 재심은 이미 재판 다 받고 난 뒤에 하는 재심이죠. 따라서 그 다음 줄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 X 한 번만 해주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재심 청구권도 포함 안 되고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 안 됩니다.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헌재에 갖고 왔다는 건 법원에 못 갖고 가니까 왔겠죠. 그래서 그건 포함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또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이게 우리 헌재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번 소액사건 심판을 받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은 첫 번째 줄 끝에 상고 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 심판법 관련 규정 즉 대법원에 상고 제한하는 거 이거 제일 마지막 재판 청구권 침해 당연히 아니겠죠. 애초에 헌재는 제한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요거도 먹을까봐 그냥 보자라고 한 다음에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험과는 관련 없겠지만 야, 네 말 맞다 나 청구권의 제한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각하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각하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본안에 들어갑니다. 왜? 평등 원칙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 사건만 왜 상고 제한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튼 근데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고 침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더 어렵게 길죠.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 인정한 진술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것은, 주절 끝났죠. 모르죠. 그러면 하퍼니언 결론밖에 못 묻는다 그랬죠. 침해 아니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요건 암기하셔야 되는 위험 판례죠. 수용자가 변호사 밑줄 처리하시고, 첫 번째 줄 끝에 접촉 차단 시설 밑줄 처리하시고,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단어 침해한다 밑줄 처리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 낚이시면 안 됩니다. 24시 이후의 시위 밑줄 처리하시고, 지금 집시법에 대해서 집회 금지는, 야간 5개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맞았는데 개정 안 해가지고 마탱이 갔고요. 효력을 상실했고, 근데 집회와 시위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야간에서 집회하면 시위했다라고 해서 다 잡아갑니다. 근데 우리 헌재에서 밤 12시까지 24시까지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경우 처벌하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한정위헌 했죠. 그래서 그 한정위헌 판례도 암기하셔야 되고, 요거 보시면 24시 이후의 시위입니다. 그때는 위헌 아니죠. 처벌합니다. 그래서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건 침해 아니죠. X. 그래서 결론 체크를 혼동해서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일이 있으니까 꼭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집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거기서부터 끝까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모입시다 라고 해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요거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 너무 쉽다라고 해서 이걸 꼬아서 사법시험에 어떻게 틀린 지문이 나왔냐면, 정답 지문이 나왔냐면, 추가적인 의사 연락을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부 다 어이 털린 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의 반대점,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의사 연락, 어떤 의사 형성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들러리 지문이긴 하지만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 만약에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으면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어절 또 밑줄 처리하시죠. 뒤에 접수된 집회, 그리고 마지막 줄 세 번째 어절 금지를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집시법 규정입니다. 2개가 동시에 접수되면, 같은 장소에서 하겠다, 같은 일시에 하겠다, 그러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서 먼저 찐봉한 사람이 있으니까 못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서장이 둘 다 반려해가지고 위헌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집시법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부터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1인 시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끝부분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 아닙니다. 그럼 집시법 적용을 안 받고, 그러면 미리 사전 신고 안 하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해서 2인이면 시위 맞습니다. 2인설, 3인설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우리 판례가 2인도 집시법상 시위 맞다 그랬죠. 그래서 1인은 아니고 2인부터다. 좀 시덥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주민소환제는 마지막 줄 채택될 수 없다. 개 같은 소리죠. 지금 주민소환제 하고 있죠. 좀 시덥지 않은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조금 정답 지문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방법 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므로 자유위임 원칙 지위를 가지나. 그렇죠. 뒷부분 비례대표 의원은 밑줄 처리하시고,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어절 정당 기속적에 X 처리하시죠. 정당 기속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틀린 내용이죠. 우리 헌재에 따르면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다. 따라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왜 좀 논리적인 시사점이 있냐 하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당 해산 결정이 있었죠. 거기서 통진당이 해산되는데 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해산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그리고 몽창 다 상실한다. 그리고 지역구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니까. 비례대표는 된다. 뭐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우리 헌재는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전부 다 국민의 대표인 점은 동일하게 가진다. 근데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네들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워낙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시들해졌지만 한때 이거 정당해서는 좋은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조금 오버 아니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 그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죠. 직접 입법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헌재 입장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경제 원칙을 보자면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바, 어느 정도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취지로 대제를 근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질서 내지는 우리의 정치 질서는 혼합적 체제냐 짬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님들 중에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짬뽕이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즉 대제가 원칙이고 근간이고 자유시장 경제가 원칙이고 근간이고 국가의 개입 통제는 예외적으로, 그리고 직접 민주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실제 만약에 두 개가 충돌되었다, 붙었다, 그럼 원칙이 이기는 겁니다. 좀 정제하게 우리 헌재 입장을 직접 민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투표, 이런 직접 민주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지, 국민주권의 원리, 이런 헌법 원리를 근거로 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판시가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대의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헌법의 근거를 둔 경우에 도입되는 거지, 직접 민주제를 전면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의제가 근간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정답 지문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 의회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헌법은 권력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니죠. 모든 사항이 X고 아시다시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해야 되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 모든 사항을 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의회 유보설 내지는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이 지금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죠. 즉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내지는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 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들러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혹시나 바꿔서 낼 가능성에 대비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퇴직하는 경우를 보시면 법관 밑줄 처리하시고, 그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어절 대법관 밑줄 처리하시고, 대법관은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죠. 따라서 그만둘 때도 대법관은 두 번째 줄 끝에 대통령, 그리고 슬러시 끊어주시고 세 번째 줄에 판사 밑줄 처리하시고 세 번째 줄 끝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 집에 가서 좀 치료받고 쉬어라 라고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요거 보통 맞는 지문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틀린 지문 내고 싶으면 대법관의 퇴직은 대법원장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만 오답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른바 판례의 법원성과 관련한 논점 중에 중요한 정답 포인트이죠. 상급 법원의 재판은 당해 사건, 당해가 동그라미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개 같은 소리죠. 기속하죠. 판례의 법원성이 아니라 이건 신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해 사건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고, 다만 동종 사건,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기에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법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 판사들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되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논점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조금의 시사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볼만한 지문인데요. 법원은 밑줄 처리하시고 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어절 법 등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고 정도. 이거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천만의 소리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대통령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제출할 권한 없죠. 오로지 의견을 제출할 수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예, 동그라미 1번. 예, 이거 정족수인데요. 그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즉 임시배 개회입니다. 두 번째로 끝부분만 밑줄 처리하시죠. 4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리고 두어질 건너뛰고 회의를 재개까지. 예, 그래서 요구는 기본적으로 4분의 1이다 라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국정조사 4분의 1,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국정조사 하면서 왜 자료 같은 거 제출하라고 요구하죠. 행정부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권한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정족수를 가중하는 게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그 국정조사 요구는 4분의 1, 자료 제출 요구는 3분의 1, 그것만 좀 암기하시죠. 그 정족수 드글드글하게 많은 내용이지만 그런 게 중요 정답 포인트로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들러리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한 5줄 되나요? 예, 조금 괄호로 묶어 두시고요. 요거는 해설을 좀 참고해 두시죠. 예,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내가 무소속 후보라서 뽑아줬더니 이 친구가 당선되고 난 뒤에 홀라당, 신한국당, 과거 그 여당으로 홀라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국민이 나는 네가 거기 들어갈 줄 알았으면 안 뽑아줬지 라고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관이 묻죠. 당신의 무슨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즉 나는 저 친구가 무소속이라서 선거를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여당으로 들어가면 국회의 그 세력 구도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주장했더니 우리 헌재에서 하는 말이 16번 문제에 3번 지문 해설 보시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것에 끝나는 거고, 계속 두 번째 줄 끝에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친구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든지 당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 즉 여당은 얼마, 야당은 얼마, 무소속, 이런 의석 분포에 국민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국회 구성권, 국회 구성권이라는 단어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죠. 이런 개념은 오늘날 이해되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기본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냐 하면 과거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인정하면서 정당에 대해서 별도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 위헌, 그리고 그 동일한 취지의 판례에서 고정명부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 그건 합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판례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중에 직접선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직접선거 원칙에 포함된다. 근데 고정명부식이라 하더라도 위배되지는 않는다 라는 판례와 혼동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혼동을 야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 구성권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단어를 적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 마지막 그 3번 지문의 해설, 지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 무소속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지문 줄 수 있는데요. 근데 국회 구성권을 직접 줄이라는 것이 아마 주류적인 출제 형태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국회 구성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의석 배분, 이건 비례대표 정당 간의 의석 배분, 이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니까 좀 꼼꼼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별도로 기출된 적은 있는 중요 판례 내용들입니다. 동그라미 4번 중요한 정답 포인트인데요. 연석회의 동그라미 아시고, 연석회의는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논점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회의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 되죠. 근데 회의만 할 수 있고, 연석회의는 제일 마지막 줄에 세 어절 좀 강조해 두시죠. 표결할 권한은 없다. 표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종종 나옵니다. 표결은 어디까지나 그 위원회의 권한이죠. 연석회의는 표결은 못합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두 위원회 내지는 세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의 관할이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표결할게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권한 행사인 바 표결 못한다. 암기해 두시죠. 17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요새 좀 이슈가 뜨거웠었죠. 이제는 논의 실익이 없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한 이후로 헌법은 밑줄 처리하시고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밑줄 처리하시죠. 국내 거주를 규정 X.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80년 이전에 헌법은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헌법은 그걸 없애버리고 공선법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공선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이거 뒷부분 더 틀렸죠. 그냥 계속하여가 아니라 선거일 현재 5년 하여 공산법 규정하고 있는 거 맞고요. 계속하여라고 나오면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여튼 헌법은 규정, 이런 거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지는 과거 정말 많이 나왔던 출제 형태입니다. 심지어 다음 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뭐게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출제하고, 다음 중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아니면 이거 개정하면 헌법 위반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즉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를 출제하는 것은 90년대에는 정말 매년 나오는 출제 형태였고요. 지금 좀 판례가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뜸하긴 한데, 최근에 교수님들 중에는 이것도 좀 헌법 규정을 최근 좀 출제 빈도를 올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사점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자문회의 나오면 A급 포인트죠. 잘 안 나오지만 현행 헌법상 밑줄 처리하시고, 두 번째 줄 임의기관 밑줄 처리하시고 보시면 국가 원로 자문회의 맞죠? 안전보장회의, 안전보장회의는 틀렸죠. 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자문기관이고 이건 필수기관이죠. 유일한 필수기관. 나머지는 다 임의기관. 그리고 계속 보자면 민주평통, 그렇죠. 이것도 헌법상 임의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맞죠? 헌법상 임의기관. 또 마지막 또 틀렸죠. 과학기술자문회의. 이건 헌법상 자문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임의기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17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왜 법률상 기관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17번 문제에 해설 보시면 해설이 안 나와 있네요. 과학기술 다른 자문회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이름이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름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흥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을 어디서 정했느냐?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법률상 자문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 그리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 임의기관, 나머지는 몽창 헌법상 임의기관. 그거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문회의 잘은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요거 그 헌법 조문 맞는 내용이죠. 후보자가 혼자 있다. 논의 실익은 없습니다. 혼자 출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맞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혼자 출마한다면 오히려 당선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그분을 지지해야 되니까 투표하러 안 가버린다든지, 여튼 그 내용 그냥 암기해 두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4번 좀 시덥잖은 단어 하나 가지고 오답 포인트 잡은 건데요. 행정법에서도 익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령 제정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헌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아니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헌법이라는 두 글자만 X 처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기억, 국회의장은 위원회에서 표결할 권한이 없으나, 그렇죠. 국회의장은 위원회 소속 아니죠. 근데 국회의장도 당연히 국회의원이죠.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표결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대놓고 잘 묻진 않는데 요걸 좀 알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들러리 지문으로는 종종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기억 밑에다가 뭐 밑줄 내지는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주셔도 좋고 두 줄을 괄호로 묶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니은은 가볍게 보시고요. 들러리니까요. 디귿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를, 디귿 정도는 오답 포인트 좀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해설 펼쳐놓고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의원은 의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국회는 그 의결로,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그래 사직해라 라고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 실익 없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사표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튼 다만 국회 폐회 중에 이것 때문에 국회 의결을 소집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회의장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폐회 중에만 의장이다. 그 정도 오답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요. 리을 지문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예결특위, 밑줄 처리하시죠. 두 번째 줄에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윤리특위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그렇죠.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이지만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즉 알아서 뽑는 것과 달리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본회의에서 선출하죠. 즉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똑같이 가죠. 그래서 이건 이른바 상설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더라. 이거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장 잘 나오는 정답 포인트가 위원장을 어떻게 뽑느냐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는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하는지 그 두 개 정말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미음 지문은 가볍게 들러리 지문에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일반 지문 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예, 그리고 2번 지문 고소한 형사 피해자의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나. 그렇죠. 과거 헌재 할배들이 불기소 처분 처리하려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재는 영업을 하고 있죠. 헌재 사건 중에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가장 많은 사건, 우리가 보는 판례 말고 가장 많은 사건은 뭐냐 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선 변호 대리인 선임해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이 사실 우리가 수험적으로 보는 판례들보다 몇 배 많습니다. 단 우리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보다 예전에는 지금 재정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는 분들이 겁나 많은데 재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재정 신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소한 피해자는 그냥 재정 신청해서 법원 가라. 법원. 그러면 헌재 못 오죠. 법원 거치면 법원의 재판이니까 못 오고, 안 거치면 보충성 때문에 못 오고, 이래저래 못 온다. 근데 계속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고소한 피해자만 재정 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가볍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논의 실익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안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로 실제 조사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찰 단계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죠. 그 피해자한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고소하실 건가요? 이거 물어봅니다.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예, 그럼 저희가 뭐 내사하고 나중에 고소할 거면 다시 오세요. 고소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거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보통 누가 제기하느냐? 피의자가 나 억울하다. 나 정말 무죄인데 왜 기소 유예 이런 거 하느냐? 나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사건이 아직도 드글드글합니다. 여튼 지금 요 2번 지문 때문에 피해자는 거의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주절 쭉 읽어보시면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면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 이상 낼 수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A급 정답 포인트는 아니지만 오답 포인트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저는 분명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 고소 고발한 후보자, 다른 후보자가 저놈 저거 이상하게 당선된 거야 라고 고소 고발할 수 있겠죠. 그 후보자 당연히 재정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계속 선거인도, 즉 일반 국민도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거인 X처리 아시죠? 선거인은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고소 고발을 한 후보자, 그리고 정당까지, 그리고 추가하는 국가기관의 선관위까지는 있는데요. 여튼 일반 선거인, 일반 국민 아니다라는 건데 정답 포인트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튼 그 정도 한번 가볍게 봐두시고요. 20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처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관 7인 이상. 그렇죠. 전부 다 7인 이상 출석해야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9인이 아닌가? 없습니다. 무조건 7인 이상입니다. 물론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라는 부 빼고 그건 3인이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본안은 전부 다 7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더 빠지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여튼 7인 이상 출석해야 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 따로 암기하고 있는 것, 즉 6인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한 것 빼고는 무조건 7인 이상 출석의 출석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면 은근히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신기해합니다. 왜 이걸 못 풀지? 막 이상하게 어려운 거 디테일한 거 잘 암기하는데 이런 거 내면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해서 잘 냅니다. 동그라미 2번 5인의 재판관이 위헌, 4인의 재판관이 헌법 불합치. 그러면 헌법 불합치죠. 6인이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위헌은 못 나오고, 그리고 헌법 불합치 좀 무거운 거에서 이렇게 보태가다 보니 헌법 불합치는 채워졌으니까
동그라미 3번.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 즉 판례 변경이죠. 이것도 역시 마지막 줄에 과반수 X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건 이것보다 어떤 식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헌결정, 정당해산결정, 탄핵결정 이런 경우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죠. 근데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6인 이상의 정족수고 지금 보시는 건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어떻게 출제하냐 하면 다음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이라면 이것까지. 근데 다음 중 헌법상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골라라. 그럼 이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그렇게 함정지문 종종 나왔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들러리고요. 21번 문제 이렇게 현행 헌법 규정 없는 거 골라라. 잔인한 문제죠. 헌법 조문을 암기하라는 취지니까. 근데 요 1번 지문은 좀 암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제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요 단어는 헌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즉 독과점의 규제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독과점 규제와 조정이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문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 현행 헌법에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문구는 있는데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결과적으로 독과점이긴 한데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이 단어 자체는 헌법에 없다. 그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뭐 일일이 다 암기할 내용은 아니리라 보여집니다. 이거 다 암기하면 나머지도 중요한 거 암기할 중요한 시간과 메모리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암기를 하시더라도 혹여 나올 수 있는 헌법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될 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한정된다라는 단어에 X 처리하시고 요거 좀 애매한데요. 판례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즉 적법성과 관련해서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으로 실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실제 우리 헌재가 어떤 문구가 둘 다 있냐면 위헌법률 심판의 법률 이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 아니냐 법률. 그런데 왜 대통령령을 갖고 오느냐 라고 각하한 적이 있고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널리 조약, 관습법도 된다라는 취지로 한정된다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정된다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서 X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정된다 말고 맞는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대통령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맞는 지문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 중에 중요한 게 재판의 전제성이죠. 재판의 전제성. 일단 재판이 있어야 되고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판 다 포함되죠. 재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종국재판, 중간재판 다 포함됩니다. 단 재판이어야 되죠. 법원의 재판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줄 행정심판. 미친 거죠. 행정심판은 재판 아니죠. 행정심판기관도 X.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해설 잠시 보시면 정답지문 급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심판 대상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설이 그대로 맞는 지문 나오지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조금 격하긴 한데요. 여튼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설 지문을 맞는 지문에 대비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한목적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적법 요건 중에 전제성이죠. 전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다른 내용의 재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론, 즉 주문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유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 그 재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두 번째 줄 끝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거죠.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보통 이것보다 정답 지문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가볍게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지문 요거는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 두 번째, 세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고 두 번째 줄 끝에 입법 정책의 문제. 이건 굳이 앞부분 밑줄 처리를 하긴 했지만 뒷부분만 보고 맞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입법 정책의 문제다.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 맞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두 개 빼고.
세금으로 갈지 분담금으로 갈지 첫 번째 예외. 두 번째,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두 개 빼고는 다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지금 언급드린 두 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문제다.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3번. 형벌 규정의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죠. 근데 형벌 규정입니다. 형벌 규정. 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형벌 규정은 오로지 계속 보시면 실체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의 끝에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형사절차법. 그리고 세 번째 줄의 끝에 소급표가 인정, X죠. 절차법은 소급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4번 지문은 가볍게 보시고요. 24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부작위 밑줄 처리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어 적법하다 X죠. 부작위, 불행사, 자기 의무 이렇게 나오면 99% 이상 부적법하다, 각하다 라고 체크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게 99% 이상이고 적법한 사안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이른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사건 내지는 위안부 할머니 사건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 일제 강제 징용된 노동자 그리고 원폭 피해자 이런 경우에 부작위만 위헌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적법합니다. 동그라미 2번 헌법을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편입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역시 부작위. 그러면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죠. 없다. 다 부적법한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 대상 소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왜 헌법 교육을 필수로 하지 않느냐 위헌이다라고 나오면 참 좋겠지만 여튼 부작위, 불행사 나오면 전부 다 수험적으로 부적법하다라고 처리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3번. 예, 좀 정답 지문은 아닌데요. 직접성이라는 게 사실은 변호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서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 직접성 요건 충족한다에만 X 처리하시고 해설 통해서 가볍게만 파악하시죠. 이건 실제 그 지휘관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권리의 침해가 야기되는 바 직접성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내용이었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암기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동그라미 4번.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조금 괴가 다르지만 옳은 거 골라라라고 할 때는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정답 대본으로 나온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적용된 적이 없다,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논점을 들어보자면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소원의 경우에는 폐지된 법률이 대상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이 되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적법한 겁니다.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폐지되기 전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면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 되고 크게 법원의 재판에 전제가 되면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포인트로도 나오니까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이게 틀린 지문의 포인트죠. 헌법에 의하여 X 처리하시고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요건 충족해야 되죠. 누가 할 수 있느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헌법상 되어야 되지만 권한은 헌법상 권한, 법률상 권한 둘 다 포함하죠. 그걸 오답 포인트로 잡은 내용이고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세 줄 강조해 두시고 앞서 말씀드렸죠. 입법 형성의 자유, 입법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두 개의 예외, 유의한 예외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요한 정답 포인트죠.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죠. 따라서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국회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 전부 다 국회의 권한이죠.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국회의 권한.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 여섯 번째 어절이네요. 국회의원 밑줄 처리하시고 제일 마지막 단어 부적법하다.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제3자 소송 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것. 그거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그라미 4번도 동일한 겁니다.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거 중요한 논점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문제도 아무래도 철저하게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난이도 조정이 조금 안 되어 있었던 이유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